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손실보상에 관해서 다뤘죠. 굉장히 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돼 가지고 저로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판례에 드러난 정도 결론을 소화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손해정보 이하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그 요건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거는 굉장히 대상 적격이 행정부 전편에 걸친 방대한 사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가 충실히 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대목들이 많을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들 기억이 환기되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부가 아직 그 충실히 다져지지 못한 경우는 좌절을 느낄 거예요. 대상 적격이 거의 차지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출제 빈도도 대단히 높은 영역이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행정법 전반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고 실력이 향상돼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대상 적격만 놓고 특별히 고민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 파트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 처분사의 추가 변경 그 고기하고 판결의 효력,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론 마무리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자, 손해정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인데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과 이제 새로운 걸 계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전통적인 거는 위법, 적법, 침해 원인에 따라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은 다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영주물 설치관리로 나눠지는데 그 요건들 배웠죠. 특징이 위법 유체, 이거 2조, 5조는 무과실 책임이죠. 다만 판례는 최근에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리행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관설에 입각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객관설을 버린 건 아니라 그랬죠. 객관설에다가 주관설을 감히 내지는 추가한 거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그 특징이 적법 무책이죠. 그 다음 침해의 직접성, 보상 규정의 존재, 재산적 침해 안정, 요게 이제 손실보상과 새로운 손해정보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게, 수용례사 침해 앞에서 봤지만 기타 요건은 손실보상하고 똑같다 했죠. 그래서 유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법, 이거는 무책이에요. 적법 무책이 아니라. 근데 위법이 행위 위법, 결과 위법 이런 용어 배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의미의 위법이죠. 그 다음에 재산적 침해 한정하는 거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 적법 무책인데 그 결과적인 거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결과적, 부수적, 비의도적, 비전형적, 간접적 침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희생보상 청구권은 적법한 비재산적 침해죠. 이건 생명, 신체에 대한. 그 다음에 결과적인 청구권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원상회복을 내용을 하는 거라 엄밀히 말하면 손해정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손해정보는 손해를 금전으로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편의상 여기서 같이 다룬다, 다른 데서 다루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자, 수용유사는 말 그대로 수용과 유사한 거지 수용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엄밀한 의미의 공용 수용은 적법한 건데 여기는 위법한 공용 침해죠. 나머지는 똑같다 그랬죠. 국가배상 구별도 다 받고. 일단 그 독일기본법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따른 건데, 적법한 거는 손실보상, 위법 유책은 손해배상, 그리고 위법 무책 이거는 구제수단이 없죠. 그래가지고 연방 민사법원,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됐죠. 적법하게 잘한 것도 보상을 해야 된다면 위법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보상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보상의 법리, 요 단어 익혀두면 될 거예요. 출제에 반영된 거라. 그러다가 한때 이제 확대가 됐어요. 모든 위법한 침해의 경우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됐는데, 제동을 건 게 자가채취 판결이죠.
이것도 사건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 판례이지만 워낙 유명한 거라 출제가 좀 됐거든요. 연도까지 물론 외울 이유는 없죠. 국사도 아니고. 헌법 같은 경우는 연도까지 외워야지 그 인권의 신장사 이런 것들 뭐 1215년 마그나 카르트 대헌장 같은 거, 1688년 명예혁명 뭐 이런 거 그 사건의 연도를 외워두는 게 편한 게 그 실제 출제되는 거는 그 연대 순, 시간 순, 뭐 순으로만 나오니까 그런데 어차피 연도를 깔끔하게 외워두면은 그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이런 연도까지 출제되지는 않아요. 행정법에서는 그 의미만 뭐와 관계되는 거고 의미만 알면 되는데 이 14조 사망 수용 이거 기억나죠? 우리나라는 23조 사망이 수용만이 아니라 사용 제한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 2항의 사용 제한이 1, 2항에도 관계되고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면 근데 이게 특별한 희생에 이르르면 경계를 넘어 사망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독일은 수용과 사용 제한이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분리이론을 채택할 여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협의를 파악해가지고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에 기한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박탈행 그러니까 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거는 14조 사망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한을 건 거예요. 그래서 보상 규정을 되지 않은 수용 법률은 위헌 무효이고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인데 다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 여부는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명백한 게 아니라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이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에 대한 구제는 근거 법률의 무효화와 침해행위 취소성에 의해 침해행위를 배제하여 재산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뿐이고 침해행위의 취소에 가름하여 보상을 허용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로 근데 127에서 2년이었었죠. 이 판결에 의해 이게 부정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한 축소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본임의 수용의 경우는 안 되지만 수용이 아닌 사용 제한의 경우 이때는 그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청구권에 의해 법적 근거를 바꿨죠. 14조 3항 이게 안 되니까 제정을 거니까 희생보상 청구권에 의해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부정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은 이미 받고 우리나라에서 부정설이 5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관습법으로서 희생보상 청구권의 법리도 없다. 이런데 판례도 부정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죠. 명시 판례가 명시적으로 부정한다는 틀린 거예요. 또 그것도 왜냐면 MBC 문화방송 주식 강제징용 이게 그 전두환 대머리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언론 말살의 삼적이라고 해가지고 삼적 그래서 3어라고 불렀어요. 허합형, 허문도, 호상수 이놈들이 권총 차고 가고 대령 시절에 권총 차고 가가지고 문화방송 주식을 강제로 뺏어다가 KBS로 넘겨버린 사건이에요. 여기 뭐라고 해요? 과연 우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수용료사적 침해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수용료사적 침해였다면 인정 여부를 판시했어야 될 건데 요 경우는 수용료사적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수용료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거고 수용조 침해는 이 사례가 가끔 나와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지만 결과적 비의도적 비전형적 이형적 비의욕적 부수적 간접적 침해라 그랬죠. 지하철 공사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 인근 상가나 백화점 고객이 현재의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이거 통행이 불편해지잖아요. 소음과 먼지도 나고 근데 어떤 악독한 놈이 지하철 공사를 갖다가 그 인근 상가 장사를 망치려고 장기간 끄는 그런 경우는 직접 의도한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쓰레기 적치장도 이웃 주민들 엿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런 동기로 할 리는 없겠죠. 그죠? 내가 누굴 미워하는 놈인데 그래 네 옆집에다가 네 집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죠. 통상적으로 이건 의도하지 않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로구역으로 고시돼서는 공사를 함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이 건축도 못하고 그죠? 가압주 등이 심대한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 하다면 일정한
소음과 먼지 이런 거는 감사에 대해 사회적 제약이겠지만 이게 정도가 심할 때는 특별한 희생에 이르면 이제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예요. 그 다음에 뭐 성립요건 뭐 이런 거 다 받고 희생보상 청구권인데 이것도 사례 뭐 이게 조금 출제가 되는 건데 생명, 건강, 명예, 자유 이 비재산적 법익의 적법한 침해예요. 국가기관의 검정을 받은 약품을 복용하여 뜻밖의 질병이 걸린 경우 국립병원 의사가 예방주사를 놨는데 특이 체질의 사람이 그로 인해 병을 얻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게 일부가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면역 그 이상 반응 때문에 그죠?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범인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 이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는데 범인을 관통해서 옆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것들 법적 근거는 희생보상 청구권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까 사례하고 연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인화가시를 또 요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전염병 오늘날은 이제 감염병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여기에 음미할 게 조금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점은 국가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그 다음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밑으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전염병 예방법 이게 이제 옛날 법률인데 명칭이 지금 바뀌었죠. 감염병으로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 보상 제도 인정. 다음 줄 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장애 등의 발생 기준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이와 같이 볼 때 그중 오른쪽으로 가면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하죠. 뭐 일반인이 이런 의료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리도 없는데 그걸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기대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 간접적 사실관계는 재반 사정은 그럴 때 그 예방접종하기 전에는 전혀 기저질환도 없었고 건강했다 뭐 이런 것들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 면역 이상 반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장애 등이 원인 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이니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보면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인과관계 의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것도 뭐 틀리게 낼 여지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음미할 게 뭐냐면 그 비재산적 권리 침해인데 그 물어주는 내용은 재산적 손해, 치료비나 소송 비용 요것만 내용을 하지 이게 비재산적인 거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다음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요건을 한편으로는 적고 한편으로는 위법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희생보상 청구권이 배척하지 않고 병렬관계에 선다.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그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희생보상 침해도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결과적인 청구권, 원상의 목청 이게 이제 민법에 물권법에 있는 걸 이제 일단 빌어온 거거든요. 민법 212조 13조 그 소유권에 대한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뭐 이런 것들 빌어온 건데 자
이건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공행정작용의 불법 결과로 인해 자기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을 구제해 주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랬죠.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 줄 것 청구하는 실체법상 권리. 얘는 우리가 형적 권리는 행정법에 단 하나 있다 그랬죠. 실체 절체적 권리도 아니고 실체적 권리라고도 못 부르는 홍길동 같은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실체적인 내용과 관계되는 건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편의상 형식적 공권이라고 부르는 거. 유일한 거는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밖에 없죠. 나머지는 절차적 권리 아니면 실체적 권리죠.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손해정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거죠. 금전배상에 이거는 그 관계가 없잖아요. 금전배상 갖고는. 예컨대 토지 소유자에게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행정주체가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소송 갖고도 안 되죠. 돈으로 물어줄 성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당한 자가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연역이 다 독일 거 베껴 온 거죠. 우리나라 법학은 대부분 독일 법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성 여부인데 이거는 포괄적 권리. 이 포괄적 권리라는 거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지 채권적 청구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구권은 행정청의 정당한 권한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인의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될 경우에 성립한다고와 물권적 청구라는 개념이 있지만 명예훼손 발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비재산적 침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지 채권적 청구권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구별인데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냐,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느냐,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느냐. 그것도 양립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금전적 손해도 있고 한편으로는 원상회복에 필요돼 있을 때 법적 근거인데 여러 가지를 결합한다. 민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합한다. 이 권리구제는 법치행정의 실질적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는 거. 이게 다수설이고 성립요건 이것도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청구권도 공법상 행정상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권 이 수식어가 붙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1편에 배웠지만 공법상 원인으로 인한 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가배상에 이주의 직무행위도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쟁점이었는데 거기도 공행정작용만 포함하지. 다만 이제 비권력적인 것도 공행정작용만 포함은 되지만 사경제작용은 제외된다. 이거 뭐 지겹게 많이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자기보자기 권력, 비권력 다 포함된다. 그러나 사법적 활동을 인한 거는 민법상 이거죠. 우리와 관계가 없다. 법률상 이익 침해고 반사적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고 다 똑같아. 관계이익의 보호가치성 이것도 신뢰보호 때도 그렇지만 보호가치 없는 걸 보호할 이유가 없죠. 당연하죠. 예를 들면 잔머리 걸린 불법 주차 차량을 다른 장소에 견인한 경우 차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결과예요. 적법이 아니라 위법한 결과적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주체 공행정작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해야 되고 이 존재 여부는 사실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처음부터 위법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적법했다가 나중에 후발적 사유로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정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공정력, 구성요건적으로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새롭다고 놀라면 안 됩니다.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결과가 계속돼야죠. 이게 결과가 회복이 됐으면 더 이상 결과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협의의 수익과 관련되는 그런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내용과 관계는 내용은 원상회복 청구라 그랬죠. 직접적 결과 제거라 그랬죠. 요게 이제 그 사례 문제로 실제로 결과적으로 청구권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요 쟁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행정청이 위법하게 무주택자로 하여금 특정 개인의 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경우 방해주택의 소유자는 행정청에게 퇴거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행정청이 직접 이야기한 거니 불법 입주니까. 무주택자가 손상시킨 부분, 이거는 행정청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원상회복 청구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주체인데 이거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 그 다음 한 개, 이것도 상식적인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걸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능성, 허용성. 사법상, 사실상, 법률상 가능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할 때는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구정에서 손해배상 인정, 도로 같은 경우, 이 도로법에 그 특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는 공공용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은 몰라도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 고속도로에 내 땅이라고 그 인도 청구하면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돈에 가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불법행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건의 행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로서의 이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돈 문제까지 도로 이용과 관계없는 돈 문제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인데 요런 게 이제 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행정법 교수가 관심을 안 가도 다 판례벌을 보면 다 민사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보이죠? 이게 민법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건데 민법에 그 소개되는 판례는 몇백 개가 돼요. 근데 이게 공익과 관계되는 거라 그 권리남용이다. 이런 상식 갖고 납득이 안 가는 판례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주 환장합니다. 그거 다 외우려면. 근데 우리는 뭐 교수도 관심 갖고 있는 이 정도 사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하거나 심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 이런 얘기. 한강에서 반을 찾기. 물리적 가능하죠. 잠수부 100만 명 동원해가지고 한 몇 달 투입하면 돈이 몇 조가 될지 몰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상회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성립시키지 않는 거로 본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아니 손해가 없는데 원상회복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는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가 없는데 뭘 청구해요. 다만 이거 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손해까지 있다는 얘기죠. 이때 경합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경합관계 참 많이 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위법했다가 적법화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아까 요건에서 봤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 여기서 적용되고 학설 판례가 권리구제가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가 달라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손실보상에 관해서 다뤘죠. 굉장히 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돼 가지고 저로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판례에 드러난 정도 결론을 소화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손해정보 이하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그 요건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거는 굉장히 대상적격이 행정부 전편에 걸친 방대한 사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가 충실히 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대목들이 많을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들 기억이 환기되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부가 아직 충실히 다져지지 못한 경우는 좌절을 느낄 거예요. 대상적격이 거의 차지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출제 빈도도 대단히 높은 영역이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행정법 전반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고 실력이 향상돼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대상적 경만 놓고 특별히 고민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 파트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 처분사의 추가 변경 거기하고 판결의 효력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론 마무리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자, 손해정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인데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과 이제 새로운 걸 계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전통적인 거는 위법, 적법, 침해 원인에 따라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은 다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영주물 설치관리로 나눠지는데 그 요건들 배웠죠. 특징이 위법 유체, 이거 2조, 5조는 무과실 책임이죠. 다만 판례는 최근에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리행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관설에 입각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객관설을 버린 건 아니라 그랬죠. 객관설에다가 주관설을 감히 내지는 추가한 거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그 특징이 적법 무책이죠. 그 다음 침해의 직접성, 보상 규정의 존재, 재산적 침해 안정, 요게 이제 손실보상과 새로운 손해정보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보면 돼요. 수익유사 침해, 앞에서 봤지만 기타 요건은 손실보상하고 똑같다 했죠. 그래서 유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법, 이거는 무책이에요. 적법 무책이 아니라. 근데 위법이 행위 위법, 결과 위법 이런 용어 배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의미의 위법이죠. 그 다음에 재산적 침해 한정하는 거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 적법 무책인데 그 결과적인 거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결과적, 부수적, 비의도적, 비전형적, 간접적 침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희생보상 청구권은 적법한 비재산적 침해죠. 이건 생명 신체에 대한. 그 다음에 결과적 청구권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원상회복을 애용을 하는 거라, 엄밀히 말하면 손해정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손해정보는 손해를 금전으로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편의상 여기서 같이 다룬다, 다른 데서 다루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자, 수용유사는 말 그대로 수용과 유사한 거지 수용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엄밀한 의미의 공용 수용은 적법한 건데, 여기는 위법한 공용 침해죠. 나머지는 똑같다 그랬죠. 국가배상 구별도 다 받고. 일단 그 독일 기본법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따른 건데, 적법한 거는 손실보상, 위법 유책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법 무책 이거는 구제수단이 없죠. 그래가지고 연방 민사법원,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됐죠. 적법하게 잘한 것도 보상을 해야 된다면, 위법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보상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보상의 법리, 요 단어 익혀두면 될 거예요. 출제에 반영된 거라. 그러다가 한때 이제 확대가 됐어요. 모든 위법한 침해의 경우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됐는데, 제동을 건 게 자가채찍 판결이죠. 이것도 사건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 판례이지만 워낙 유명한 거라 출제가 좀 됐거든요. 연도까지 물론 외울 이유는 없죠. 국사도 아니고. 헌법 같은 경우는 연도까지 외워야지. 그 인권의 신장사 이런 것들, 뭐 1215년 마그나 카르트 대헌장 같은 거, 1688년 명예혁명 뭐 이런 거, 그 사건의 연도를 외워두는 게 편한 게, 그 실제 출제되는 거는 그 연대 순, 시간 순, 뭐 순으로만 나오니까. 그런데 어차피 연도를 깔끔하게 외워두면은 그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이런
연도까지 출제되지는 않아요. 행정법에서는. 그 의미만, 뭐와 관계되는 거고 의미만 알면 되는데, 이 14조 3항 수용, 이거 기억나죠? 우리나라는 23조 3항이 수용만이 아니라 사용 제한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 2항의 사용 제한이 1, 2항에도 관계되고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면, 근데 이게 특별한 희생에 이르르면 경계를 넘어 3항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독일은 수용과 사용 제한이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분리이론을 채택할 여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협의로 파악해가지고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에 기한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박탈행, 그러니까 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거는 14조 3항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한을 건 거예요. 그래서 보상 규정을 되지 않은 수용 법률은 위헌 무효이고,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인데, 다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 여부는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명백한 게 아니라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이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에 대한 구제는 근거 법률의 무효화와 침해행위 취소 등에 의해 침해행위를 배제하여 재산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뿐이고, 침해행위의 취소에 가름하여 보상을 허용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근데 127에서 2년 했었죠. 이 판결에 의해 이게 부정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한 축소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본임의 수용의 경우는 안 되지만, 수용이 아닌 사용 제한의 경우, 이때는 그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청구권에 의해 법적 근거를 바꿨죠. 14조 3항 이게 안 되니까, 제정을 거니까 희생보상 청구권에 의해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부정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은 이미 받고, 우리나라에서 부정설이 5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관습법으로서 희생보상 청구권의 법리도 없다. 이런데 판례도 부정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죠. 명시적 판례가 명시적으로 부정한다는 틀린 거예요. 또 그것도. 왜냐면 MBC 문화방송 주식 강제징용, 이게 그 전두환 대머리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언론 말살의 삼적이라고 해가지고 삼적, 그래서 3어라고 불렀어요. 허합형, 허문도, 호상수, 이놈들이 권총 차고 가고, 대령 시절에 권총 차고 가가지고 문화방송 주식을 강제로 뺏어다가 KBS로 넘겨버린 사건이에요. 여기 뭐라고 해요? 과연 우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수용유사적 침해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수용유사적 침해였다면 인정 여부를 판시했어야 될 건데, 요 경우는 수용유사적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거고, 수용적 침해는 이 사례가 가끔 나와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지만, 결과적 비의도적, 비전형적, 이형적, 비의욕적, 부수적, 간접적 침해라 그랬죠. 지하철 공사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 인근 상가나 백화점 고객이 현재의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이거 통행이 불편해지잖아요. 소음과 먼지도 나고. 근데 어떤 악독한 놈이 지하철 공사를 갖다가 그 인근 상가 장사를 망치려고 장기간 끄는 그런 경우는 직접 의도한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쓰레기 적치장도 이웃 주민들 엿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런 동기로 할 리는 없겠죠. 그죠? 내가 누굴 미워하는 놈인데, 그래 네 옆집에다가, 네 집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죠. 통상적으로 이건 의도하지 않은 그 다음에 도로구역으로 고시돼서는 공사를 함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이 건축도 못하고, 그죠? 가압주 등이 심대한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 하다면 일정한 소음과 먼지 이런 거는 감사에 대해 사회적 제약이겠지만, 이게 정도가 심할 때는 특별한 희생에 이르면 이제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예요. 그 다음에 뭐 성립요건 이런 거 다 받고, 희생보상 청구권인데 이것도 사례 이게 조금 출제가 되는 건데, 생명, 건강, 명예, 자유, 이 비재산적 법익에 적법한 침해예요. 국가기관의 검정을 받은 약품을 복용하여 뜻밖의 질병에 걸린 경우, 국립병원의 의사가 예방주사를 하는데 특이 체질의 사람이 그로 인해 병을 얻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게 일부가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면역 그 이상 반응 때문에 그죠?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범인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 이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는데 범인을 관통해서 옆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것들. 법적 근거는 희생보상 청구권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까 사례하고 연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인화가시를 또 요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전염병 오늘날은 이제 감염병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여기에 음미할 게 조금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점은 국가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그 다음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밑으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전염병 예방법, 이게 이제 옛날 법률인데 명칭이 지금 바뀌었죠. 감염병으로.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 제도 인정. 다음 줄 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이와 같이 볼 때 그쪽 오른쪽 가면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하죠. 뭐 일반인이 이런 의료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리도 없는데 그걸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기대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 간접적 사실관계는 재반 사정을 고릴 때 그 예방접종하기 전에는 전혀 기저질환도 없었고 건강했다 이런 것들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 면역 이상 반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장애 등이 원인 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이니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에 보면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인과관계 의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것도 뭐 틀리게 낼 여지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음미할 게 뭐냐면 그 비재산적 권리 침해인데 그 물어주는 내용은 재산적 손해, 치료비나 소송 비용 요것만 내용을 하지 이게 비재산적인 거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다음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요건을 한편으로는 적고 한편으로 위법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희생보상 청구권이 배척하지 않고 병렬 관계에 선다.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그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희생유사 침해도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결과적인 청구권 원상의 복종 이게 이제 민법에 물권법에 있는 걸 일단 빌어온 거거든요. 민법 212조 13조 그 소유권에 의한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뭐 이런 것들 빌어온 건데 자 이건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공행정작용의 불법 결과로 인해 자기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을 구제해 주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랬죠.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 줄 것 청구하는 실체법상 권리. 얘는 그 우리가 형적 권리는 행정법에 단 하나 있다 그랬죠. 실체 절체적 권리도 아니고 실체적 권리라고도 못 부르는 홍길동 같은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실체적인 내용과 관계되는 건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편의상 형식적 공권이라고 부르는 거 유일한 거는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밖에 없죠. 나머지는 절차적 권리 아니면 실체적 권리죠.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손해 정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거죠. 금전배상에 이거는 그 관계가 없잖아요. 금전배상 갖고는. 예컨대 토지 소유자에게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행정주체가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소송 갖고도 안 되죠. 돈으로 물어줄 성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당한 자가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연역이 다 독일 거 베껴 온 거죠. 우리나라 법학은 대부분 독일 법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성 여부인데, 이거는 포괄적 권리. 이 포괄적 권리라는 거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지, 채권적 청구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구권은 행정청의 정당한 권한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인의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될 경우에 성립한다고와 물권적 청구라는 개념이 있지만, 명예훼손 발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비재산적 침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지, 채권적 청구권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구별인데,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느냐,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느냐,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느냐, 그것도 양립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금전적 손해도 있고 한편으로는 원상회복에 필요돼 있을 때 법적 근거인데 여러 가지를 결합한다. 민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결합한다. 이 권리구제는 법치행정의 실질적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라는 거. 이게 다수설이고, 성립요건 이것도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청구권도 공법상, 행정상,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권 이 수식어가 붙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1편에 배웠지만, 공법상 원인으로 인한 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가배상에 이주의 직무행위도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쟁점이었는데, 거기도 공행정 작용만 포함하지. 다만 이제 비권력적인 것도 공행정 작용만 포함은 되지만 사경제 작용은 제외된다. 이거 뭐 지겹게 많이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자기부자기, 권력, 비권력 다 포함된다. 그러나 사법적 활동을 인한 거는 민법상 이거죠. 우리와 관계가 없다. 법률상이 침해고 반사적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 다 똑같아. 관계이익의 보호가치성 이것도 신뢰보호 때도 그렇지만 보호가치 없는 걸 보호할 이유가 없죠. 당연하죠. 예를 들면 잔머리 걸린 불법 주차 차량을 다른 장소에 견인한 경우 차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결과예요. 적법이 아니라 위법한 결과적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주체 공행정자분에 인해 야기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해야 되고, 이 존재 여부는 사실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처음부터 위법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적법했다가 나중에 후발적 사유로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정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공정력, 구성요건적으로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새롭다고 놀라면 안 됩니다.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결과가 계속돼야죠. 이게 결과가 회복이 됐으면 더 이상 결과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협의의 수익과 관련되는 그런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내용과 관계는 내용은 뭐 원상회복 청구라 그랬죠. 직접적 결과 제거라 그랬죠. 요게 이제 그 사례 문제로 실제로 결과적으로 청구권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요 쟁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행정청이 위법하게 무주택자로 하여금 특정 개인의 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자는 행정청에게 퇴거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행정청이 직접 이야기한 거니 불법 입주니까. 무주택자가 손상시킨 부분 이거는 행정청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원상회복 청구할 수는 없고 얘에 대해서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주체인데 이거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 그 다음 한계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걸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능성, 허용성. 사법상, 사실상, 법률상 가능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할 때는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부정에서 손해배상 인정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도로법에 그 특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는 공공용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은 몰라도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 고속도로에 내 땅이라고 그 인도 청구하면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돈에 가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불법행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건의 행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로서의 이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돈 문제까지 도로 이용과 관계없는 돈 문제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인데 요런 게 이제 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행정법 교수가 관심을 안 가도 다 판례부라고 보면 다 민사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보이죠? 이게 민법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건데 민법에 그 소개되는 판례는 몇백 개가 돼요. 근데 이게 공익과 관계되는 거라 그 권리남용이다 이런 상식 갖고 납득이 안 가는 판례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주 환장합니다. 그거 다 외우려면. 근데 우리는 뭐 교수도 관심 갖고 있는 요 정도 사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 이런 얘기. 한강에서 반을 찾기 물리적 가능하죠. 잠수부 100만 명 동원해가지고 한 몇 달 투입하면 돈이 몇 조가 될지 몰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상회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성립시키지 않는 거로 본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아니 손해가 없는데 원상회복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는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가 없는데 뭘 청구해요. 다만 이거 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손해까지 있다는 얘기죠. 이때 경합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경합관계 참 많이 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위법했다가 적법화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아까 요건에서 봤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 여기서 적용되고 학설 판례가 권리구제가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가 달라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